오늘은 겨드랑이 냄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났었죠.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냄새가 안 나는 인종이라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실제로도 그래요. 흑인에서 한 90% 이상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90% 이상에서 냄새가 나는 편이고, 백인은 그보다 약간 적어서 한 70% 이상에서, 그리고 같은 동양인이지만 일본 사람은 10% 정도에서는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한국 사람 경우에는 유병률이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얘기를 돌려서 말하게 되면 겨드랑이 냄새는 한국 사람한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냄새가 안 나는데 내가 냄새가 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위축된다거나 소심해진다거나, 사춘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드랑이 액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냄새나서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액취증은요, 사실 냄새는 땀이 나면 누구나 나거든요. 발에서도 냄새 나고, 겨드랑이도 액취증 아니고 땀 나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액취증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양파가 썩는 듯한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의 땀 냄새가 에크리선에서 나는 그런 평범한 땀 냄새라고 치면은, 액취증에서 나는 암내는 아포크린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암모니아 화합물하고 결합을 해서 냄새가 더 지독하게 되는 건데요. 그 특징적인 냄새가 있으면 액취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취증 진단은 뭐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주관적인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굳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30분이 지나서 거즈를 대고 있어요. 그 거즈에서 나는 냄새가 30cm 멀리서도 나면은 그건 액취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확진이라고 하면 병리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포크린 글랜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본인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굳이 단계를 구분을 하자면요, 1단계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 그리고 2단계는 나도 불편하고 남들도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들 느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3단계는 사람들 다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위축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1단계인 분들도 하시는 분들 있고, 3단계인 분들도 뭐 거의 한 40 넘어서까지 수술 안 하다가 그때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기준이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기 어떠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액취증은 왜 냄새가 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요, 아포크린 글랜드의 개수도 되게 많고 활동도 되게 많은 경우, 이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가족력이 있어요. 환자분 오셨을 때 진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부모 모두가 액취증이었을 경우에 자녀의 80%에서 생기기도 하고요. 성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액취증 환자들이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경 연령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약간 재미있는 점이라고 하면 여성이 있어서 배란 직전이라던가 생리 직전에 냄새가 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취증의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겨드랑이 털이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분의 2 이상에서는 다한증하고 동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땀이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 냄새가 같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또 어떤 경우에는 겨드랑이 땀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액취증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은요, 한국 사람은 물기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액취증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물기지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진단이 되게 애매할 때는 물기지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향수나 데오더란트를 써서 냄새를 좀 감추거나 덮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 자외선 치료를 하거나 이온 영동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보톡스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톡스는 아포크린 글랜드를 파괴하는 건 아니고 땀이 좀 덜 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게 하는 아포크린선은 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모를 하게 되면 끌어오르면서 아포크린 글랜드 고연이 냄새가 확 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제모를 하게 되면 냄새가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털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모를 하기도 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라고 할 텐데요. 수술은 과거의 방식들은 겨드랑이를 그냥 쫙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고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지시는 방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꼬매고 나면 얼근 자국이라던가 심한 흉터가 생겨서 여름에 민소매를 못 입는다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흉터 이런 게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조그만 자개창을 내요. 그래서 보통 바늘 한 땀 꼬매거나 꼬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적거든요. 창을 통해서 캐뉼라를 진입을 해서 그거를 긁어냅니다. 소파 흡인술이라고 하는데요, 소파라는 말이 긁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피부 밑에 있는 아포크린 글랜드 그 부속 조직들 그런 것들을 긁어내서 흡인해서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바로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술 준비를 하고요. 털이 너무 길 때는 약간 잘라주고요.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요. 마취를 하는데 수면 마취는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서 뭐 그렇게 많이 아픈 시술은 아니고요. 크렘 마취로는 통증은 조절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사기로 국소 마취를 다 하고 나서 그 마취 약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출혈을 줄여주는 성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넣거든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 절개창을 통해서 이렇게 흡인을 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뭐 레이저라던가 초음파라던가 고주파 같은 시술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술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일상생활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을 꼬매기는 하는데 그 부분 되게 작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방수 테이프 붙이시고 뭐 샤워라던가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영을 간다거나 뭐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밥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10일째 정도에 뽑는 편이고, 그 부분이 켈로이드 체질 아니고서는 흉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해도요, 뭐 치료는 가능해요.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뇌치증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소심하게 만드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내가 냄새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치료하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마시고 한 번씩 들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